안녕하세요. 양정숙 선교사입니다. GPM 온라인 성경 연구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네, 신구약 중간시대는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서 기록이 끝날 때부터 신약 성경에서 마태가 묘사한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으로 신구약 중간시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BC 430년경부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공적 사역이 시작된 AD 30년경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공동체의 회원들에 의해서 이 기간은 400년 침묵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에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유다 민족을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신약 성경의 정황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해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해야 신약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연구 자료는 AD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저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 글이 신구약 중간사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가 쓴 저서들이 다음과 같이 4권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 신구약 중간사는 제2권 유대 고대사와 제3권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서들은 1세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배경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강력한 제국들과 왕조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서 발전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유다를 지배했던 세 제국들의 연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BC 331년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유다는 그리스 제국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BC 3세기 말부터 로마의 세력이 강해져서 분할된 그리스 제국들을 서쪽에서부터 차례로 침략하여 정복했습니다. BC 63년에 로마가 유다를 합병하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BC 30년에 그리스 마지막 왕조인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세계 제국의 패권이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BC 3세기경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그리스와 로마 세계로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다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유다가 약 80년 동안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 제국들과 성경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라기서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마태복음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서 사이 260년간은 그리스 제국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유다에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구약 중간서에 대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3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현대 이란의 고대 왕국이며 아케메네스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국자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는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고레스 뒤를 이은 왕들이 정복 전쟁을 계속하여 큰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서북쪽에 있는 이곳 마케도니아로부터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파키스탄의 영토인 인더스강 유역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의 땅을 23개 주로 나누었고 각 속주에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은 속주들로부터 기중품과 조공을 거두어 들여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강했던 페르시아는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유다의 관계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들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 유다의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은 유다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하나의 자치주로서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동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생활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4세기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여러 차례 침략했습니다. 역사가들은 BC 499년부터 BC 449년까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의 분쟁들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또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들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역사를 기록한 최초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대 그리스 위치는 유럽의 남동쪽 끝에 있고 발칸 반도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리스인은 자기 나라 이름을 헬라스라고 불렀고 자기 민족을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그리스를 헬라,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폴리스는 그리스어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에 이렇게 많은 도시국가들이 발전된 이유는 그 지역의 육지는 산악지역이고 그리스 해안에 많은 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공통의 언어, 종교, 문화에 의해서 통합된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고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각 도시는 종교와 뚜렷한 사회계층을 가진 왕, 언론 또는 다른 형태의 정부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르타는 과도제에 의해 다스려졌고 아테네는 민주주의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들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그리고 코린토스 등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 도시국가들 간의 연합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들은 BC 499년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 안에 거주하고 있던 이오니아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 중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이 반란을 지원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군대를 보내어 5년에 걸쳐서 이오니안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오니안 반란은 패배로 끝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은 BC 492년과 490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이오니아인들의 반란을 지원했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징벌하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그리스를 침략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숫자적으로 아테네군이 페르시아 군보다 훨씬 적었으나 BC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는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BC 486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리오 1세의 유언에 따라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몇 년 동안 거대한 육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BC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연합군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연합군이 미리 준비한 전술과 전략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와 단결 그리고 뛰어난 전술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대 해전들 중 하나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후 아테네는 지중해와 에게의 전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업을 통해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과 그가 건설한 그리스 제국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용기와 단결 그리고 뛰어난 전략으로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의 침략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패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일어났던 가장 큰 전쟁은 BC 431년부터 BC 404년까지 27년간 계속되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패권 다툼은 BC 335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진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 역사에 대해서 저술한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역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는 BC 460년부터 BC 400년경까지 살았던 아테네의 역사가이며 군대 장군으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BC 411년까지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그 세노폰이 그의 뒤를 이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세노폰은 BC 430년부터 BC 350년경까지 살았던 그리스 군사 지도자, 철학자, 역사가입니다. 크세노폰이 저술한 전쟁 역사의 제목은 헬레니카입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저서 마지막 장에 이어서 BC 411년부터 BC 362년까지의 그리스 전쟁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투키디데스 기록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서 하나로 꼽는다고 합니다. BC 4세기부터 BC 3세기 사이에 그리스 세계의 패권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BC 431년부터 BC 404년까지 계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꺾기 위해 페르시아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승리하고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한 후 그리스 세계 위에 힘으로 군림하여 다른 도시국가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패권에 도전하여 테베가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하고 스파르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371년 테베의 지도자 에파미논다스가 전쟁 기술을 개발하여 레욱트라 평원에서 스파르타군을 격파함으로써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에파미논다스를 전쟁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테베는 지도자 에파미논다스가 죽은 후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패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 동안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가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새로운 전술과 무기를 개발하여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BC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필립 2세가 테베를 격파함으로써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필립 2세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필리포스입니다. 테베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테베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왕자 필립 2세를 테베에 인질로 보냈습니다. 필립 2세는 테베에서 인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테베의 지도자 에파미논다스로부터
군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성인이 된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 BC 359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마케도니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베에서 에파민온다스로부터 배운 전술을 더 개발하고 마케도니아의 군사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식 팔랑크스를 개발했습니다. 팔랑크스는 긴 창과 방패로 무장한 중무장 보병들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대규모 군대입니다. 필립 2세가 개발한 팔랑크스 창의 길이는 약 6.5m였다고 합니다. 필립 2세는 팔랑크스와 기병수를 함께 사용하여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발칸 반도가 여전히 페르시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자 페르시아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와 연합하여 원정군을 조직하였으나 원정을 떠나기 바로 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원정 계획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가 2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 3세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알렉산드로스 3세입니다. 알렉산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과 인문학, 과학, 의학 등 광범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알렉산더에게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는 13세부터 16세까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으로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교육을 받은 결과 그는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심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 문화를 그가 세운 제국 전체에 열심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용맹과 전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BC 338년 그가 18세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참여하여 테베가 이끈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그의 아버지의 부하 장군들과 함께 기병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지적인 면과 무술을 함께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알렉산더 원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전기는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알렉산더 원정기입니다. 알렉산더 원정기를 기록한 루키우스 플라비우스 아리아누스는 흔히 아리아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AD 2세기에 활동한 로마의 그리스인 역사가, 철학자, 정치가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의 기록을 토대로 전투 과정과 전략은 물론 동행한 지휘관이나 적군 대장의 이름, 직위, 군대의 규모, 전투지의 지리와 지형까지 자세히 묘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전기보다 신뢰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날 전쟁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스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의 지배를 받았던 주변 국가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먼저 마케도니아 주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동방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BC 335년 알렉산더 대왕은 단지 1년 만에 마케도니아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스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BC 334년 그는 동방원정을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의 지위를 가지고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BC 334년에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 원정을 출발하여 BC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다리오 3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3세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지도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경로를 보여줍니다. BC 333년 이곳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 군대에게 대패하였고 다리오 3세는 후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망가는 다리오 3세를 뒤쫓아가지 않고 페니키아를 거쳐 이집트로 진격했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더는 난공불락이었던 두로를 약 7개월 만에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두로가 황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의 죄악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멸망시킨 후 예루살렘을 거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더를 환영하고 그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BC 331년 알렉산더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오 3세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다리오 3세는 도망가다가 자신의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로 진격하여 왕궁을 불사르고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서쪽 마케도니아에서 원정을 시작하여 그리스 전체를 통합하고 남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리스 제국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세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건설한 제국에 그리스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는 고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과 여러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문명이 동양 문명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제국 전체에 군사 거점을 마련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약 20개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도시로 이주시켰고 모든 시설들을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하고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그리스식 학교, 체육관, 극장, 그리고 운동장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언어를 통일하여 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코인의 그리스어를 그리스 제국의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코인의 그리스어는 수세기 동안 국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현지 정치 제도와 관습을 존중하고
좋은 것을 채택하여 그리스 문화와 동양 문화를 융합시켰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역사가들은 이 두 문화가 섞여서 융합된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리스 제국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한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정책에 의해서 그리스 문명이 동양으로 전파되었으며 세계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정책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리스 문화의 확산은 기독교 전파를 위한 길을 닦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게 한 후 AD 4세기까지, 즉 초기 로마 제국 시대까지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로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BC 3세기 중반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최초 그리스어 번역본은 유대인 학자들 72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D 1세기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정책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은 1세기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상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의 헬레니즘 정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는 항복하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나라만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유다는 알렉산더에게 저항하지 않았고 또한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알렉산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AD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알렉산더 대왕과 유대인 대제사장 얏두아의 꿈을 통해 섭리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할 때 대제사장 얏두아는 몹시 두려워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대로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성 밖으로 나가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을 만난 알렉산더 대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제사장에게 안부를 묻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얏두아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한 부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그가 페르시아 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얏두아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 페르시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얏두아의 대제사장 복장을 보고 자신이 꾼 꿈을 회상하면서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계를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존경했으며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따라 생활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호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약 10년 동안의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BC 323년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 열병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부하 장군들이 서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약 40년간 투쟁을 했습니다. 이 후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디아도코이는 그리스어로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통일된 그리스 제국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BC 301년 입수스 전투 이후 그리스 제국은 네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지도에서 그 네 왕국의 영토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와 유다의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투쟁을 반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유다는 BC 320년부터 BC 198년까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BC 198년부터 BC 143년까지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의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한 무리들과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된 무리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과 내란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마침내 로마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서 8장, 11장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로마와 헤롯 대왕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